네, 안녕하세요. 성원회계 컴퓨터 학원에서 회계, 세무 등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기범입니다. 오늘은 첫 강의니만큼 1차 시에서는요, 여러분이 배우게 될 회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회계를 공부하는지,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인데요. NCS 학습 목표는 회계상 거래와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를 구분할 수 있다인데요.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계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는 무엇이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회계의 정의인데요. 회계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오늘부터 회계를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정보 이용자라는 것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쉽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예를 통해 가지고요,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휴대폰은 다 하나씩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고장이 났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휴대폰을 수리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할 것인지, 새로 구입한다면 어떤 휴대폰을 얼마의 가격에 구입할 것인지, 할부로 할 것인지 일시불로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결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는 의사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정보가 필요해요. 자, 우리는 어떠한 정보를 토대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교체하기 위해서 휴대폰 매장 혹은 휴대폰을 판매하는 지점을 방문한다면, 자, 휴대폰 매장에서 그냥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수리 비용은 얼마가 들 것이고, 새로운 휴대폰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제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내가 휴대폰을 수리할지 아니면 휴대폰을 새로 교체할지, 그리고 얼마에 구입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매장이 정보를 제공한 정보 제공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정보를 이용했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기업은 의사결정의 과정이 엄청 많아요. 재료를 구입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재료를 구입한다 그러면 어떤 재료를 얼마에 구입할 것이고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따지게 될 거고요. 광고를 한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투입해서 광고를 할 것인지, 직원을 채용한다면 이 직원에게 월급여는 얼마를 줄 것이고 얼마에 어떤 일을 시킬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계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물론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되겠지만 대금은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금 지급은 현재 지급이 가능한가? 현재 지급이 안 된다면 미래에 지불해야 하나? 그러면 미래에 언제 지불할 수 있냐? 이러한 것들을 따져 물을 수 있겠죠. 제가 지금 계속 대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자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이런 자금 계획을 수립해서 회사를 운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 회의하면서 자, 오늘 삽시다. 그리고 내일 바로 쓰죠 뭐. 이렇게. 물론 긴급한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회계 정보들을 토대로
언제쯤 자금이 들어오고 언제쯤 확보가 가능한지 이러한 것들을 미리 자금 운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물품을 구입할 것인지 구입한다면 언제 구입할 것인지 이러한 계획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회계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요, 미리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자료들 있죠. 여러 자료들을 인식하고 측정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게 회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작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좀 더 넓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인식, 측정, 기록까지는 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전달을 잘 못하세요. 전달이라는 건 해당되는 때에 그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서서 회계의 정의를 공부하면서 회계 정보가 제공되고 하는 것을 보셨어요. 자, 이러한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대상자에 따라서요, 크게 회계를 두 가지로 먼저 분류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재무회계고 그 두 번째는 관리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도 어떠한 목적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 우리가 쓰고자 하는 정보의 이용자와 양식, 특성, 그리고 시점이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를 이용하는 분들은 어떻게 달라지냐라고 한다 그러면, 자, 정보 이용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또 다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부 정보 이용자는 누구고 외부 정보 이용자는 누구냐라고 한다면, 내부 정보 이용자는요, 실질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종사하시면서 영업활동이라든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는 실제 우리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와 뭔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뭐 쉽게 예를 들자 그러면 내부 정보 이용자는 우리 회사의 종업원이나 대표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분들은 거래처나 은행 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를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음식점을 경영하는 대표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최고의 메뉴를 개발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늘 고민하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할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죠. 뭐예요? 자금이거든요. 돈과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영위한다 그러면 회사의 매출은 얼마가 났어? 재료는 얼마 주고 매입했어? 급여는 얼마를 준다? 월세료는 얼마가 나가고 광고는 얼마만큼 지불했어? 이런 여러 가지 자금을 사용한 걸 기록해 놓겠죠. 무슨 알겠죠? 그러면 이 기록한 걸 모아 놓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회계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계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회사에서 이익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의사결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원재료를 매입했는데 원재료 값이 좀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원재료 값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 광고비는 조금 적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지불할 수도 있어요. 와, 우리 회사에 이익이 되게 많이 났어. 그러면 뭐도 할 수 있다? 성과금을 지급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의사결정 같은 것을 하는 게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내부 정보 이용자가 회계 정보를 가지고 회사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관리 회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회계 정보를 활용하는 것, 이게 뭐가 된다? 관리 회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이 사람들이 막 미어차 줄 서서 막 밥 먹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홀이 너무 좁은 거예요. 홀이 너무 좁으면 홀을 확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홀을 확장하자라고 해서 공사하는 금액을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니까 공사 금액이 3억인 거야. 회사 입장에서는 3억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당장 총 투입한다 그러면 얼마만큼? 2억밖에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대출을 받자. 이러한 것도 관리 회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을 영위하는 여러분들이 자금이 얼마가 1억이 부족해서 은행에 대출 심사를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나 1억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는 손님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겁니다.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서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은행도 이제 뭘 해야 돼요? 의사결정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인식하고 측정하고 기록해 놓은 회계 정보를 누구에게? 은행에게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당연히 뭘 한다고요? 의사결정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자, 대출해 줍시다. 아니면 여러분들 회사에는 대출해 줄 만큼 여러분들 능력이 안 돼 보이는데요? 라고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능력에서는 우리가 은행에서는 얼마로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를 많이 벌겠다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이때까지 있었던 회계 정보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잘 통과돼가지고 대출 심사 받아가지고 1억을 여러분들이 빌려와요. 그러면 이제 이 은행은 여러분들과 무슨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금을 빌려줬으니까 여러분들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회사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거래처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를 우리는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회계 정보를 제공할 때는 특정한 양식을 가지고 제공해야 돼요. 회계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그래, 이런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요런 거 있죠. 이렇게 특정 양식에 맞춰서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재무회계는 말 그대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고요. 특정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특정 양식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따가 우리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그 재무제표라는 걸 가지고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은요, 믿을 수 있게끔 작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있었던 사실만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을 바탕으로 과거 지향적이라고 되어 있죠. 꼭 과거 것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과거에 있었던 사실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과거 지향적인 시점을 가진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회계는요, 자,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회사 내부에서 일하시는 내부 정보 이용자들이 특정한 양식을 갖출 필요는 없어요. 회사 안에서 통일된 양식이 있다 그러면 그 통일된 양식으로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통일된 양식에, 회사에 있는 양식에 맞춰서 회계 정보를 관리하고요. 그리고 어느 목적에 쓰일 거냐, 아까 전처럼 원재료를 매입할 때 원재료 값이 너무 비싸, 원재료 값을 좀 줄이자 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정보가 필요할 거고, 그럼 이제 앞으로 원재료 값을 조금 더 줄이자, 즉 미래를 바라본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는 이런 두 개의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여기에 세금을 신고하기 위한 목적만을 다루는 건 세무회계라는 게 또 따로 있고요. 원가, 우리가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 이거를 얼마에 만들었지? 그것을 관리하는 게 원가회계라고 하는데요.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성격을 좀 같이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뒤에서 공부를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를 이해하시고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재무회계에서는 특정한 양식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 특정한 양식을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재무제표는 뭘로 구성되냐? 재무제표가 하나의 양식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리고 자본변동표, 거기에 뭘 포함한다? 주석을 포함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우리 뻐미가 있다고 칠게요. 자, 지갑에 10만원을 가지고 출근을 해요. 자,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커피도 한 잔 먹어야 되겠고 그 다음 점심에 식대로 만원을 썼어요. 그럼 총 얼마 썼어요? 2만원 썼겠죠. 그럼 지갑에는 얼마가 있는 거예요? 8만원 있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저녁에 당일 일당으로 10만원을 수령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갑에 10만원을 가지고 출근했는데 커피값 점심식대 해서 2만원 썼고요. 그 다음 일당으로 10만원 썼으니까 총 얼마를 벌었냐면요, 10만원을 벌고 2만원은 소비하고, 그러면 지갑에는 이제 얼마 남냐면 18만원이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회계 장부에 기록하고 싶은데 이거를 전부 다 한 장부에다 다 넣어가지고 기록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뒤 따지지 말고, 자, 아침에 너 출근할 때 재산은 얼마야? 10만원이었어요. 저녁에는 재산이 얼마야? 저 18만원인데요. 이런 식으로 딱 어느 시점을 딱 기준해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예요 해서 그 재산 상태만 파악하는 게 재무 상태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디에 뭘 썼는지는 아예 기록을 안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어디에 뭘 썼는지를 따로 기록하는 거 우리는 손익계산서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아침에 얼마를 갖고 있었다 이런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요. 저녁에도 지갑이 얼마 있었다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플러스 된 금액, 오늘 하루 동안 플러스 된 금액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일당으로 10만원 수령했습니다 라고 하면 10만원 만큼이 플러스, 그리고 오늘 2만원을 소비했습니다 라고 하면 2만원 만큼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10만원이 플러스 되고 소비한 거 마이너스가 2만원이 되었다고 하면 플러스 된 금액만큼 우리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비한 거, 즉 사용한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수익으로는 10만원 있었고 이 수익을 오늘 내기 위해서 2만원의 비용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8만원만큼만 벌었겠죠? 오늘의 성과는 8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어디다 정리할 거냐면 우리는 T자 계정이라는 곳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T자 계정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자, 왼쪽을 우리는 차변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을 우리는 대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요,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데 왼쪽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하고 오른쪽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부채하고 자본은 또 뭔지 모르겠거든요. 한번 봅시다. 자, 회사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해요. 회사에서 업무 용도로 쓰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건물 가격을 알아보니까 총 3억이에요. 그러면 보통 예금 통장에 얼마 있는지 보니까 1억이야. 나머지 더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따져보니까 더는 없어요. 그러면 회사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1억까지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억짜리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2억이라는 돈을 빌려온다 라고 하면, 자, 이거를 제가 재무상태표에다 기록을 한다면, 자, 재무상태표의 왼쪽 차변에는요 자산을 기록하고요, 자산은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재산적 가치를 다 통틀어서 자산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건물을 취득했으니까 건물 3억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2억을 빌려왔거든요. 그러면 회사는 나중에 얼마를 2억을 상환해야 돼. 그래서 회사가 상환해야 하는 빚 있죠. 빚을 다른 말로 부채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에 우리 회사 돈 얼마 들어갔어? 1억 들어갔죠. 그래서 보통 예금 통장에서 1억이 나갔다 이게 아니라 당신네 회사에서는 혹은 당신네 자산은 얼마나 되냐, 그 자산의 가치를 기록해 놓은 게 자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보유한 순수한 자산에 대한 가치를 기록해 놓은 거, 그게 뭐가 자본이 되고, 이러한 자본을 우리는 순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는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거는 비용과 수익을 따져가지고요. 자, 내가 수익이 5억이에요.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5억이라는 얘기죠. 비용은 얼마? 2억이야. 5억이라는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회사는 2억이라는 비용을 소비한 거죠. 그러면 순수하게 남는 이익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3억이라는 금액이 이익으로 남는 거예요. 물론 회사가 운영을 잘하게 되면 순이익이 발생하겠지만 손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뭐냐면 수익은 2억인데 이 2억이라는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는 비용으로 5억을 소비한 거예요. 그러면 손실이 얼마 발생해요? 3억이 발생하겠죠. 이런 식으로 T자의 계정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록하시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고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회계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거기에 추석을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일정 시점 재무상태를 나타내고요,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일정 기간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현금흐름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기업의 일정 기간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게 현금흐름표인데, 꼭 현금흐름표라고 해서 현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소비했는데 어떤 영역에 어떻게 소비했는지를 조금 나타내 주는 건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난 뒤에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본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업의 순자산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변동 내역을 따로 기록해 놓은 게 자본 변동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순자산의 변화를 기록해 놓은 게 자본 변동표. 그럼 거기에 뭘 추가한다고요? 주석을 추가하는데요, 추가적인 상세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참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참고해야 되는 사항들을 나열해 놓은 게 주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이런 걸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주기는 해당되는 계정에 대해서 혹은 해당되는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달아주는 걸 주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석과 주기는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석과 주기는 다르다고 보시고 주기를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요, 기업 이름이라든지 보고기간 종료일, 언제 끝나냐, 또는 회계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한 거냐, 보고통화, 어떤 통화를 가지고
이 보고서 양식을 썼느냐, 그리고 금액 단위는 어떻게 기재되느냐, 이런 걸 함께 기재해서 표시하게 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